네, 이제 여기가 지금 가상 스튜디오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자 유재일이고요. 오늘은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네. 본인 소개. 네. 저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일단 소장님이 오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스케줄 좀 빼달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서울시장 준비 이런 거 좀 진행되고 보수통합, 네네. 보수 제야단체 총합 이런 거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네. 하고요. 근데 네. 제가 찾아온 거는 네, 우리 유재일 대표님하고 제가 공통점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진영을 갖다가 넘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비교적 좀 냉철한 눈으로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 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이 정치판을 바꾸는 이 태풍의 눈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들어 보고 싶지는 쉽죠. 아직 태풍의 눈은 안 됐지만. 뭐 별로 뭐 크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네. 그래도 꾸는 꿈이 네. 대단히 크다는데 제가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국 정치에 불만이 많죠.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제야 보수 통합 신당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통합 신당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번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정주재 주필이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이제 조만간 출마 선언을 갖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누구를 내놔도 그 사람 뭐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참 적절한 어떤 서울시장 후보,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거 이제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는 도토리 키재기 판이라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도토리 중에 한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 역시 그 도토리가 될 용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선 플랫폼. 그렇습니다. 네. 뭐 일종의 마이너리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뭐 마이너리그가 아주 이 흥미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면은 거기서 올라오는 스타가 메이저리그의 어떤 선수들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메이저리그는 국민의힘을 메이저리그로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 네, 봐야죠.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뭐 안철수 정도는 메이저리그 선수로 봐줘야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뭐 마이너리그로 봐야 되죠. 네. 근데 뭐 정의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저희가 만드는 어떤 정당도 있고요. 네. 뭐 검태섭도 마이너리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현재 뭐 출마 선언이나 여러 뭐 입당이나 이런 게 지금 선언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뭐 지지율 조사에서 5% 이하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직선거 이제 방송을 할 때 5% 이하는 초대를 못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이제 명확하게 5% 네. 지지율 5% 이상이 되면 방송도 초대되고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마이너리그 후보라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통합을 해서 5%를 넘어서 메이저리그 판에 가서 이제 경선판에서 이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 그 중에서 누가 1등을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그 5% 넘어서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드는 과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이죠. 저도 뭐 제야 보수를 대표하는 그 후보가 5%를 넘어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어떤 그 경선 현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면은 좋겠죠. 네. 저는 뭐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되면 좋겠지만은 뭐 저는 그냥 이 제야 보수 통합 어떤 경선판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이렇게 저를 밟고 뭐 올라가기를 갖다가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 메이저리그라고 하시는 국민의힘하고의 통합 가능성은 나중에 통합 경선이라든지 통합 여론조사라든지 단일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아니 그것도 열어놨죠. 2011년에 그때 박원순과 박영선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원순이 그냥 시민 후보였지 않습니까? 당도 없었습니다. 네, 시민 후보였는데 그때 당이 없었는데 일명 혁신과 통합, 문재인 쪽 후보라는 암암리에 그런 식의 인식은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때 하기야 뭐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 아주 가까운 데서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 그 박원순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안철수가 사실은 네, 박원순 손을 그쵸. 들어줬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줬죠. 아니, 그 당시에는 뭐 안철수가 박원순보다도 그 문재인보다 훨씬 컸죠. 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김어준의 낙검수라든지 뭐 이해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안 받아주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세력들 이제 그걸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에서 어떤 교두보로서 박원순을 좀 이용한 게 있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박원순도 이게 100% 순수한 재하원 후보라고 하기엔 독자적인 역량으로 저는 이제 물음표가 좀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혁신과 통합 멤버들이 이제 민주당 이제 쭉 그 밀고 들어가서 2015년까지 박지원하고 그 당권 경쟁에서 그들이 완전히 당권을 장악하기까지가 한 랠리의 시작점이 그 시민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접수하는 과정까지 랠리의 시작이 박원순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시각도 좀 있죠. 아,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2010년에 이제 5월부터 문성근 씨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명 시민의 날개죠. 100만 명. 2010년 5월이고 그리고 2016년 6월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김두수 씨가 사회 디자인 연구소 상임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륙을 하는지를 자세히 지켜봤는데, 네. 그때는 이제 국민의 명령, 그러니까 뭐 일명 100만 밀란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두 서명을 갖다가 막 받았지 않습니까? 네. 문성근 씨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무당짓을 갖다가 사실은 열심히 했습니다. 네. 뭐 부흥사, 네. 교회로 치면 부흥사 짓을 갖다가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전국들을 갖다가 돌아다녔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른바 이제 친노 있지 않습니까? 네. 친노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86 운동권들의 어떤 들이 사실은 거기에 많이 붙었죠, 사실은.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1년 9월 달에 나름대로 이제 모양을 갖췄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해찬 씨가 그걸 쭉 지켜보고 있다가 문재인을 설득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기식 등 남인윤인순 씨 같이 그 이른바 이제 시민 운동을 갖다가 하다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거기에 또 올라탔고요. 네. 11월 말쯤 해가지고 그 손학규가 이제 그걸 갖다가 받았죠. 근데 손학규 씨가 보니까 운동권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부채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80년대 유학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세용 신부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손학규 씨한테 그 100만 밀란 저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줘라. 네가 통 크게 양보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고 그 손학규 씨가 그걸 갖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고 이제 이 100만 밀란이 나중에 시민통합당을 만듭니다. 딱 일주일짜리 그렇죠. 정당일 거예요. 그래서 시민통합당하고 그 당시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고, 네. 그게 2011년 12월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했는데 한명숙이 1등, 문성근이 2등이에요. 네. 그때 이미 사실은 당이 이런 장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재인이 이제 경선을 갖다가 해서 손학규를 압도적인 어떤 차이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통합하는 순간에 2012년 1월 그쯤 전당대회를 했을 때 이미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저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옛날 김대중을 선상님이라고 이렇게 받들던 이른바 이제 호남 동교동. 호남 향후에 네. 그쪽에서 이 100만 밀란으로 해가지고 밀고 들어갔던, 요즘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른바 대깨문이 돼 있는데. 친문. 네. 네. 뭐 친노 친문. 네. 이분들로 싹 당이 2012년 1월 시점에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들고 왔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2012년에 그 팀이 2017년에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농공행상에서 그들이 다 차정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청와대를 갖다가 다 점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분류할 때 이제 민족해방 세력 이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멤버들이고 뭐 그런 멤버들. 이제 그거는 그 당시 운동권의 어떤 주류가 NL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어떤 성찰 반성 없이 막연한 어떤 정서들을 갖다가 가지고 뭐라 그럴까 일종 화석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집권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시대착오의 무지몽매의 윗선, 독선, 허위, 거짓으로 그냥 뭐 이렇게 점철된 뭐 그런 어떤 정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총선을 확실하게 지고 81석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그 사이에 이제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세력이 다시 2012년에 총선에서 이렇게 기어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의 그 과정에 박원순은 그냥 하나의 그 주체적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냥 여러 세력들이 이해관계 속에서는 그래 너가 일단 서울시장으로 들어가고 서울시장이 된 상태에서 여러 세력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보급투쟁의 기지로 서울시를 전락시킨 뭐 그 과정이지 않았나 저는. 원래 이제 박원순은 뭔가 집요하게 그걸 기획했던 게 아니고요. 이 희망 제작소를 하면서 사실상 실패를 갖다가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오세훈이 이제 무리수를 뒀죠. 무리수를 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안철수가 한 지지율 50% 나왔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5% 나왔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박원순이 안철수한테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박원순이 그 당시에 일종의 실업자 신세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제작소를 사실상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그랬는데 이제 안철수가, 그러니까 오세훈과 안철수가 구세주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건 절대 어떤 기획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그때의 상황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력들이나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세력들이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노무현의 죽음 그리고 안철수와 뭐 손학규 그들의 이제 몇 가지의 정무적 그러니까 판단 미스. 그렇죠. 남의 걸 올라타고 자기 능력이 아닌 남의 걸 올라타고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능력이나 뭐 자기들이 기획하거나 뭐 한 게 있겠지만 결코 그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너무 과분한 걸 먹었다는 거죠. 능력과 기획력 대비 이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우연히 여러 가지 겹치면서 거의 공짜 밥을 먹은 것 같은. 그렇지만 흐르는 정신이 하나가 있는 게요.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학규가 굉장히 그때 많은 민주당 기득권을 갖다가 양보를 갖다가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의 이제 보수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저도 사실은 보수판 100만 밀란 운동을 갖다가 하자고 제가 제안을 갖다가 좀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뜻 보면은 참 이게 보수도 그게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른바 이 바깥에 있는 제야보수가 사상 이념적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입만 열면 맨날 뭐 빨갱이 주사파 사회주의 타령이나 해서 하면은요. 그러면 대깨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대깨문은 그냥 입만 열면 복수하자, 뭐 싸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뭐 복수하자,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은 빨갱이 주사파 사회주의 뭐 어쩌자고 해. 근데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그런 어떤 멘탈을 가지고 집권을 하면 집권도 힘들지만 집권해도 곤란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적을 규정하는 인식은 분명한데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인식이 지금 일천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니 국민들은 뭐냐면 그냥 빨갱이 주사파 사회주의 척결을 뭐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소리는 아니나 그거 아주 부족하잖아요. 그것 갖고 미래를 못 나아가지 않습니까? 국가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바깥
제야 보수의 어떤 사상 이념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기득권을 손학규처럼 내려놔야 사실은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이른바 줄탁 동기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수 같은 경우는 둘 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줄탁 동기를 하려면은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뭔가를 좀 이렇게 크게 통합하고 포용하자, 이런 어떤 이 정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또 바깥에서는 또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정책, 뭐 철학과 가치로 이렇게 무장한 어떤 대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제 보수판 100만 밀란 운동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둘 다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저는 뭐 개혁 자유연합당인데 현재로서는 나중에 또 합치면 나중에 이름이 뭐 자유대연합이나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연합당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업그레이드된 보수의 인식, 네. 그건 뭔가요? 시민들, 업그레이드된 이 보수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그 방향이 바로 이제 강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강령을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지. 근데 강령이 일단 뭐 저는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큰 틀에서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문명국하고 연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미 동맹 미국하고,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어떤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시하고,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견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발도, 우리가 개도국가하고 선진국의 어떤 가교국가이기 때문에 눈을 해외로 탁 펼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뭐 대충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치 쪽으로 보면은, 예컨대 그냥 뭐 노동개혁, 공공개혁, 지방자치개혁, 예산개혁, 그다음에 뭐 정치개혁, 교육개혁,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숙성된 어떤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개혁자유연합당의 어떤 강령에다가 이걸 갖다가 딱 잘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초안을 잡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좀 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뭐 정립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제일 아마 좌와 우를 갈라놓는 그 국내 이슈,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노동,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 보수와 어떻게 다르신지. 사실은 노동과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어쨌든 노동정책의 대강은 다 이제 유연, 안정성, 앤드 공정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보수는 좀 유연성을 갖다가 지나치게 좀 강조를 갖다 했고, 그거를 갖다가 고용보험이든 아니면은 뭐 안심소득이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떠받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상향평준화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거. 그렇다고 하향평준화는 아니니까 결국 중향평준화로 가야 된다는 거. 요 얘기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 예컨대 지금 어떤 공무원의 어떤 임금이나 고용, 그 다음에 대기업 조직 노동의 어떤 고용, 임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산력 수준이나 우리 시장 환경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높고, 그 다음에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 자체를 갖다가 좀 이건 우리가 좀 내려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그것들이 생산성하고 임금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즉, 위험하고 이익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인식들인데, 기존의 보수는 사실은 유연성만 강조를 했고요. 이 관련해서 안정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고민을 별로 깊이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직한 사람 내지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은 그거를 국가가 보호해 준다기보다는 개인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우리 사회에서 그냥 자영업을 개업을 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영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 안전망 자체를 강화를 하는 것하고 유연성을 제고를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고용보험을 좀 더 두껍게 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금 근로자 비율이 취업자의 90%가 되는 나라가 아니다 말입니다. 네. 우리 굉장히 어떤 두터운 불안정 고용하고 자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구의 어떤 고용보험 시스템을 개량을 해가지고는 이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을 갖다가 제대로 어떻게 좀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서양의 시스템을 들어오면은 혜택 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지금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법적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 거죠. 자영업자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기본소득으로 가자 얘기인데 기본소득은 어차피 기본 용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말이 정말 이게 웃기는 말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어떤 아주 그 불안전 어떤 근로를 갖다 하시는 분들한테 때문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기본소득이 아니라 저는 그 박지성 교수가 제안한 안심소득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약간의 손을 갖다 보면은 한국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게 있어야 제가 볼 때 지금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 신경을 쓰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보수. 네.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그럼 우리 죽으란 말이냐라는 반발에 대해서 그걸 왜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장 좀 보수분들한테 황당할 때가 그 봉건 시대의 아젠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런 거를 그걸 왜 나라한테 탓해? 이런 식의 보수분들 보면 많이 좀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 시대의 보수라는 건 사회 안전망 같은 것도 결코 진보만 만든 사회 안전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수의 크게 그 줄기가 보면 안보 보수하고 시장 보수 아닙니까? 그죠? 네. 안보 보수는 이제 입만 열면 빨갱이 주사파 사회주의, 네. 그다음에 뭐 연방제 반대 이거를 갖다 얘기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보수가 지금 말씀하신 가난은 이제 뭐 나라님도 구제를 갖다가 못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미국적 시스템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산이라는 제도가 발달해 있어서 빚이 평생을 쫓아다니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빚이 평생을 쫓아다니는 시스템이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을 재기할 수 없게 여러 가지 뭐 인적 보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에서도 저 실패한 사람이 다시 뭘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업계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는 미국 시스템의 그 장점은 못 받아들이면서 단점만 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불안함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왜 유럽이 미국 같은 하다못해 미국하고 영국은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미국 시스템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한국은 일본하고 사실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한국적인 어떤 고용, 노동, 복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점에서 기존의 보수의 주류인 안보 보수하고 시장 보수가 놓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은 생각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시장 보수다 보니까 이 보수는 그냥 그 고용 유연성만 강조하고 뭐 안정성과 공정성은 난 몰라라 그러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불식시키지 못하면은 참 그 보수가 이렇게 그 어떤 2022년 대회전에서 이렇게 그 이기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도 되게 비슷한 그렇죠? 점이 많으시죠. 네네. 저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진보적 보수주의자, 뭐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맞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양 국가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그 전체주의 시스템인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력을 침투해 들어오는 거, 이건 용납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무슨 보수가 시장주의만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내박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기존에 지금 진보나 보수가 크게 놓치는 것들이 이제 그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강령에다가 좀 어느 정도 좀 표현해 놨는데, 예컨대 이제 지방자치 문제인데, 보수가 상당히 그 지방자치, 아니, 저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가지고 좀 지방자치에 대해 가지고 좀 인식 내지 이해가 별로 없거든요. 네. 아니, 뭐 대충 뭐 KTX로 목표까지 뭐 2시간 반이면 가는데 뭐 너무 뭐 지방자치냐 뭐 이런 생각. 네. 또는 뭐 그냥 그 인구 한 50만에서 100만짜리 그냥 도시 몇십 개를 갖다가 뭐 갖고 그다음에 더 없애버리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근데 저는 이걸 뜯어보면은요. 자,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시장 재보선 이제 시즌이 되면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할 기회가 많을 텐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요. 한국은 지금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은요. 자치 단위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섬 하나가 자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자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행정 서비스를 갖다가 공급하는 단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상수도, 하수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적절한 단위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큰 지자체 서울시라든지 여기 하나에 몰아놓고 여기서 다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컨대 그 도로나 지하철은 따로 색깔을 떼매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어떤 뭐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교육 서비스 있잖아요. 좀 교육자치하고 행정자치가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지금 교육 예산은 지금 애들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쪽은 돈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에서 교육 예산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쪽은 구조적으로 예산이 쭉 늘어나는데 애는 주는데, 문제는 지금 고령화가 되니까 평생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이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던 지방의 공무원들의 절반은 원래 이제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의 어떤 주지사라든지 어떤 카운티의 어떤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굉장히 어떤 큰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은 교육청하고 교육부 장관한테 맡겨놨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이나 어떤 뭐 다른 어떤 시장 군수들의 관심이 진짜 가야 될 때 안 가고 엉뚱한 데로만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과 기업이 만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제일 현실이 요구하는 거는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예컨대 최저임금을 손볼 수 있나요? 52시간 근로를 손볼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노조 관련된 뭐 이러저런 거, 그 다음에 뭐 산업환경안전규제 뭐 이걸 손볼 수가 있나? 그럼 무슨 세금을 갖다가 손볼 수가 있나? 없잖아요. 딴 나라들은 다 이런 걸 움직여가지고 사실은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일자리가 제일 큰 관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세금 소득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공공부문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뭐냐면은 이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거고, 어떻게 국민의 어떤 등에다가 이 빨대를 꽂은 건데, 결국 국민의 어떤 여기 등에다가 빨대를 갖다가 이 꽂는 빨대 수를 갖다 늘리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치권에 줄대야 그 빨대도 차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예산이라는 게 먼저 먹는 게 임자고, 그 다음에 힘센 놈이 먹는 게 임자고, 아주 약탈주의적으로 그냥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이 좌우 정당이 공이 같은 패턴의 행동을 하고 있죠. 집권만 하면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자치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소기업하고 같은 겁니다. 지가 번 만큼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뭐 재산세 이걸 갖다가 아마 저기 뭐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니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국세로 받은 다음에 그 일정한 교부세로 해가지고 쫙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하늘에서 돈이 펑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쓰려고 그야말로 뭐 골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마다 카르텔이 있고. 물론이죠. 비용 대비 어떤 그 효율이 그 편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봉건화되고 있잖아요. 지방 예산에 교부금에 접근하는 사람들, 그 카르텔은 그 동네에서 속칭 방귀 뀌는 사람들이 그 도지사하고 뭐 시장하고 딱 붙어가지고 자기들만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화. 무슨 특수 계층이 생긴 것 마냥. 옛날에 보수가 사실은 지자체 운영을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박원순 시장은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결국 자기 식구들한테 돈을 그렇죠. 쓰는 자기 거고요. 식구들한테 돈을 쓰죠.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정파. 그 지역 출신들이 운영하는 기업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사실은 이권을 갖다가 몰아주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냥 아예 뭐 정치라는 거는 지지층한테 이익을 갖다가 몰아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치가 이권 사업화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권화되면서 결국 약탈주의가 지금 무슨 옛날 뭐 사회주의나 무슨 뭐 이 자유민주주의 무슨 이런 것이 아니고 약탈주의죠. 그냥 세금을 약탈하는. 예산을 약탈해 먹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사업 기회를 갖다 약탈하고 공직을 약탈하고. 그리고 약탈할 돈이 모자라면 그냥 국채 발행해서 예산 부풀려 버리고. 뭐 국채 발행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세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시지가를 갖다가 뭐 현실화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어차피 지금 돈 어떤 예산액 기준으로 하면요,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40이고 지방정부 앤더 교육청이 쓰는 돈 60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래도 국회나 중앙 언론들이 비교적 감시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아주 허술해요. 단적으로요. 우리 지금 현재 그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임금이 얼마고 인원이 얼마인지, 이거는 그 안료 시스템 가면은 330여 개의 어떤 그 공기업들의 어떤 고용, 임금 이것들이 그냥 쫙 한눈에 조회가 됩니다. 근데 서울시 공기업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TBS, 무슨 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서울 무슨 산업진흥원, 이 몇십 개 있는데 이쪽은요, 이건 뭐 그냥 이건 도대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임금이 얼마나 받는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걸 갖다 일일이 저도 이제 며칠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도 경영 공지도 안 돼 있고, 어디는 뭐냐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내. 인원이 몇 명인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그렇습니다. 또 TBS를 가보면은 경영 공시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사업계획서나 뭐 이걸 다 뒤져봐야 돼. 이게 뭐냐면은 투명 행정이니 뭐니 무슨 그걸 부르짖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아주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면요, 결국은 어느 부패하죠. 놈들이 해먹게 돼 있거든. 아니, 그래서, 지방자치단, 아니, 사실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감시, 그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력 사업의 투명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훨씬 그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진보나 보수가 사실은 다 놓치고 있죠. 이제 제 얘기는 보수가 업그레이드를 갖다 하려면요, 외교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고용, 노동, 복지 정책 외에도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나 교육이나 참 이 정신문화나 이런 쪽에서 사실 뭐 업그레이드 할 게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서울시장과 관련돼 가지고요. 네. 이 지방자치 관련돼서 이게 되게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게, 음흠. 서울이 발전하면 음흠. 지방의 인구를 흡수해버린다. 음흠. 그래서 서울을 더 발전시키면, 서울 수도권을 더 발전시키는 건 그 지방의 공동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 이게 큰 하나의 아젠다가 있는데, 이런 거에는 동의하세요? 그게 사실은 이제 수도권 규제, 공장 총량제 뭐 등등 다 기본 정신이죠, 이게. 그 기본 정신인데, 그 사실은 서울은 블랙홀처럼 사실은 빨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로섬 게임 있잖아요. 제로섬 게임이 작동하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게 맞죠. 그런데 내부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와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을 갖다가 사러 오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와 열정을 갖다 발양시켜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영역에서는 저는 사실은 저는 서울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 지방한테 사실은 좀 배려하고, 지방을 배려하고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이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원들을, 이를테면 자원의 핵심이 인력과 그 다음에 아주 그 소통,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자산이 있고, 인적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도라, 집적이 좁은 데 딱 있으면 굉장히 뭐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딴 어떤 지방을 좀 이렇게 리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어떤 나눠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부분 우리는 하도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농업 공동체에서 살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해외 무역이나 이런 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로섬 게임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서울이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떼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의 어떤 지방 이전이라든지 수도 이전의 발상들이 사실은 이런 발상입니다, 사실은. 후진 발상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면은, 이런 대안이라도, 후진 대안이라도, 약탈주의적 대안이라도 내놓은 게 대해서 사람들이 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게 된 건데, 서울이든 지방이든 각각의 어떤 처지와 조건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 무에서 유를 갖다가 창조하는 창조하는 쪽에 거기로 제가 볼 땐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몇 개가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서울을 빼놓고서는 과연 이런 지금 IT 산업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게 됐건, 매력적인 도시를 지방 도시들이 과연 지금으로 이렇게 수도권 역량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 자체로 가능할까?
결정적으로 젊은 친구들이요. 지방에서 할 장소가 서울에 오면 그럴 때 어떻게든 서비스업이라도 취직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문화생활을 하는데 지방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지방이 중후장대형 이 제조업들, 그러니까 울산과 포항, 여수, 창원으로 대표되는 이쪽 지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 울산, 창원, 뭐 여수 등이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 제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이 사실 이제 중국하고 이게 이제 가공조립 산업이거나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하고 힘겨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이제 이쪽이 사실은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월등히 높고 시장에 비해 가지고 시장의 변하고 심한 시장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안 뽑죠. 안 뽑지 당연히. 자, 반면에 지금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지식 산업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100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의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그 소재지의 80~90%가 거의 그 서울하고 판교, 그러니까 강남 2구가 한 50%쯤 되고요. 그 다음 판교까지 합치면은 거의 90%거든요. 뭐냐면 새로운 어떤 그 지식 산업들 있잖아요. 그 산업들은 압도적으로 인간의 두뇌한테 의존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잘 교육돼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집적돼 있는 어떤 그런 데서 이걸 앞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고용 기회라든지 새로운 돈 벌 기회가 서울하고 서울 인근에서 집중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요 놈을 갖다가 그러면 톱으로 잘라내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되냐? 안 돼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뭐. 저희가 지금 이거 버추얼 스튜디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것도 여기도 사실상 서울을 떠나게 되고 지방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나게 인프라를 그 지자체장이 각성하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이런 화면도 서울을 떠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도 뭐 프로듀싱 능력, 뭐 편집자, 뭐 이런 능력도 그러니까 서울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교육이 만약에 교육이 지금 뭐 영어, 국영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생산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런 걸 배운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결국 그 교육기관도 다 서울에 모여 있고 어디서 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서울에 다 모여 있고 서울 수도권에 이런 것들을 대한 정치권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지방은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잃었지 않습니까? 네.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도 예컨대 30년, 50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생산할 거를 갖다가 10년, 20년에 다 틀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GM, 인천에 있는 한국GM이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한국GM은 자꾸 노조가 말이야 계속 적자내고 있는데 계속 고임금 유지하고 고용도 유지하면서 임금 인상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냥 진짜 그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들이 넘치거든요. 이제 제 얘기는 지방이 발전하려 그러면 지방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비 좀 적게 들잖아요. 비교적 땅값이 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연한국 퀴즈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저런 거를 조건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발전의 동력으로 하려 그러면은 최저임금이나 52시간이나 뭐 비정규직이나 노조 문제나 무슨 세금 문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산학 연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훨씬 직업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세금을 손댈 수 있나, 교육을 손댈 수가 있나, 뭐 산업환경 규제 손댈 수 있나, 노동 규제 손댈 수 있나,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요. 당연히 어떤 서울에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서울에 사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갖고도요, 서울에서 훨씬 선택 기회가 사실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나름대로 가성비가 더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한국의 어떤 시스템으로는요, 계속 이렇게 그 서울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없으면, 네. 특색이 없으면 서울이죠. 네.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산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커리큘럼 같은 것도 우리 도시는 이걸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산업을 키운다,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는 여기로 오면 이런 생산물들은 싸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특화되고 특성화되어 있고 서울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은 다 똑같고 교육받는 것도 다 꼭 똑같고 대학들마저 커리큘럼도 이제 천차만별 획일적으로 다 똑같다면 다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그 우리 중후장대형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조업들의 어떤 몰락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20만 명 고용해야 되는데 10만 명밖에 고용을 못하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남은 이제 10만 명은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노량진 가서 뭐 고시공시에 매달리거나 아니면은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서울이 이제 넘쳐나면은 이제 경기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브랜드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참 지금 저는 지금 이 문정권이나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나름 안목이 있고 공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단히 사적이죠. 지금은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공적 마인드도 없고 안목도 완전히 총학생의 수준.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80년대에 멈췄어요. 거대한 권력을 갖다가 쥐고 나서 이걸 갖고 지금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 채우는 데만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뒤에선 해요. 앞으로는 안 하지만 술 먹으면서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상받을 만한 짓을 한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웃기고 있네, 지금. 새끼들 참. 지금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또 소장님 다음 또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네네.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이게 지금 얘기가 더 돼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또. 다음에 한번 더 합시다. 네.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주고받을 대화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초청해 주셔가지고, 일종의 그, 개국 기념 그렇게 돼버렸네요. 스튜디오, 개국 기념 초청 비슷한 겁니다. 아주 네. 영광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